위대한 나라 홍익 대한민국. 기적을 만드는 성인 대한민국. 맨손과 붉은 피로 자유와 독립, 인류의 공생과 평화를 외치다. 세계를 놀라게 한 평화 시위, 3.1 만세 운동. 기원전 2333년 개천 개국한 고조선은 한국인의 고유한 정신인 K-스피릿, 홍익인간 정신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위대한 복지국가를 창조하였습니다. 2096년 만인 기원전 238년에 고조선이 문을 닫자 한민족은 수많은 나라로 갈라져 투쟁하는 열국시대를 거쳐 삼국시대에 들어섰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과 이기심 속에서 분열, 투쟁, 배신의 역사를 만들며 K-스피릿을 이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은 점점 타락하고 그 역사는 왜소해졌습니다. 14세기 말에 고려의 혁명가들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면서 이후에 한민족의 고유한 정신이 거의 사라지고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퇴보가 일어났습니다. 조선의 건국자들은 주자 성리학을 유일한 진리로 여기고 세계의 중심은 명나라이며 조선이 큰 나라인 명나라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대주의를 신봉하였고, 천재는 중국의 황제만이 올릴 수 있고 제후국의 왕인 조선의 왕은 종묘사직에만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종묘는 이씨 왕실의 조상을 모신 사당을 말하며 사직은 땅의 신, 곡식의 신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며 한민족에게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천재 문화가 조선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조선시대는 왕실과 양반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 집착하여 신분 차별이 심화되었고 위선적인 도덕관념이 만연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녀 차별이 심화되어 여성의 권리가 땅에 떨어졌고 상업과 공업을 천시하여 기술이 쇠퇴하고 금광과 은광이 폐쇄되었으며 무인에 대한 천시로 국방력이 약화되었고 국민들의 국제통상과 해외여행을 금지하여 국민들은 세계 정세에 지극히 무지해졌습니다. 폐쇄국가 속에서 국민들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형태로 국가 운영을 하면서 조선에서 K문화는 거의 사라져갔습니다. 이념과 욕망에 빠져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 나라. 조선에 많은 개혁가들이 나타났지만 이들의 개혁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6세기에 활동한 율곡이인은 국가의 재정비를 위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왕과 지배층은 권력 다툼에 빠져 있었고 이 개혁안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780년 청나라 건륭제의 70세 생일 축하를 위한 사절단을 따라 청나라에 다녀온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의 상황을 세세하게 적고 조선에서 개혁해야 할 많은 것들을 제시하는 열하일기를 쓰자 이 책은 해외 정보에 목말라 하는 지식인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글을 모아놓은 연암집에서는 정조가 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요즘 문풍이 이와 같이 된 것은 그 근본을 따져보면 모두 박가무계의 죄이다. 열하일기는 내 이미 익히 보았으니 어찌 감히 속이고 숨길 수 있겠느냐? 이 자는 바로 법망을 빠져나간 거물이다. 라고 하였고 이후 열하일기는 200년 동안 출판되지 못하였고 손으로 베낀 필사본만 암암리에 전해졌습니다. 19세기 조선 백성들은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국가 재정은 악화되었으며 관리들은 말도 안 되는 세금을 요구하고 이를 내지 못하면 형벌을 가해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자신과 후손들을 노비로 팔기도 하였습니다. 1863년 왕이 된 어린 고종을 대신하여 집권한 흥선대원군은 부패한 조선을 개혁하는 정책을 펼쳐 세도 정치를 중지시키고 당파와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고 평민만 내던 군포를 양반들도 내게 하고 농민을 수탈하고 면세 특권을 누리던 600개의 서원을 47개만 남겨두고 철폐하였습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외국의 문물을 배워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까지는 의식이 미치지 못하였고 쇄국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외국에 대해 자주적으로 대처할 힘을 키우지 못하고 국가를 망국의 길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천주교, 즉 서학은 제사 금지 등의 교리로 조선의 국가 기반을 흔들었고 경직되고 포용성이 없이 무능과 부정부패에 빠져있던 조선 정부는 천주교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1866년에는 최악의 박해인 병인박해가 일어나 천주교인들은 잔혹한 고문을 당했고 8,000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이에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침략하였는데 양원수 장군이 프랑스군을 몰아내기는 했지만 프랑스군의 피해는 적었고 조선의 피해는 컸습니다. 당시 프랑스군과 조선군의 병력 차이는 양원수 장군이 저술한 하거집의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적은 월고제 대선 2척, 갑고제 대선 2척, 인천 앞바다에 대선 3척을 배치했고 그의 소선은 부지기수였다. 배의 빠르기는 마치 날아다니는 듯 빨랐다. 우리의 총은 100보에 지나지 않는다. 적의 총알은 500보까지 날아가며
화승을 쓰지 않고도 능히 쏘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조선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1860년에 수은 최재호가 동학을 창교하여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정신을 알렸는데 이는 한민족 고유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죄인일 뿐이라는 서학의 가르침이 한국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였고 신분제 철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동학을 포용하지 못하고 사교로 규정하여 1864년에 수은 최재호를 처형하였고 동학은 이대 교주인 최시영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1871년 미국 군함 5척이 800명의 군인을 싣고 1866년에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강화도를 침공하며 조약 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결사항전을 명령했으나 미군은 3명이 죽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어재현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은 344명이 전사하고 2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흥선대원군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전국에 200군데의 척화비를 세우며 더욱 강력한 쇄국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척화비에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 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친하자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니 이를 만대 자손에게 경고하노라. 병인년에 짓고 신이년에 세우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874년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중지되고 그 아들 고종이 집권하게 되었는데 고종과 민비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 조선은 더욱 큰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매천 황현은 매천야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임금도 마음대로 잔치를 베풀었으며 하사한상도 헤아릴 수 없었다. 하루에 1000금씩 썼으니 내수사의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결국 호조나 선해청에서 공금을 빌려 썼는데 재정을 맡은 신하 가운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따지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리하여 대원군이 10년간 모은 것을 1년도 안 돼 모두 탕진했다. 이때부터 벼슬을 팔고 과거를 파는 나쁜 정치가 잇따라 생겨났다. 중전은 공을 들이고 비는 일에 절제가 없고 물품의 하사도 적지 않아 돈이 한량없이 들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수령 자리를 팔기로 마음먹고 민규호에게 전국의 수령 자리에 값을 매겨 올리도록 했다. 민규호는 지방 수령의 관직은 팔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응모자가 없도록 하려고 1만 양짜리 자리를 2만 양으로 올려서 중전에게 아뢰었다. 하지만 이 가격에도 수령을 하려는 지원자가 엄청 많았다. 그리하여 부임하는 수령들은 가렴주고를 일삼아 백성들이 더욱 공궁해졌다. 그때야 민규호는 후회했다. 서수봉이 처음 고종을 배울 때에 우리나라의 운수가 왕성하고 풍속이 아름답다고 말하자 고종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저희 나라는 벼슬을 팔아먹은 지 10년이 채 안 되었지만 천하가 크게 혼란하여 종사가 몇 번씩 전복되었는데 귀국은 벼슬을 팔아먹은 지 30년이 되어도 임금의 자리가 아직도 근심이 없으니 운수가 왕성하지 못하고 풍속이 아름답지 않으면 능히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종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크게 웃자 서수봉은 자리를 떠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슬프도다. 한국민이여 라고 말하였다. 영국의 지리학자인 이사벨라 비숍은 1898년에 발간한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 여러 가지 개혁에도 불구하고 조선에는 착취하는 사람들과 착취당하는 사람들 이 두 계층만이 존재한다. 전자는 허가받은 흡혈귀라 할 수 있는 양반 계층으로 구성된 관리들이고 후자는 전체 인구의 5분의 4를 차지하고 있는 하층민들이다. 하층민들의 존재 이유는 흡혈귀들에게 피를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여행가 헤세 바르텍은 1894년 조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정권을 쥐고 있는 당파가 돈벌이가 되는 자리를 꿰차고 앉은 덕분에 부유함을 누리며 호의호식한 반면 반대당의 일원들은 돈에 쪼들려 상당수가 굶주림에 시달렸다. 하지만 정권을 잡고 있는 귀족 가문의 일원들 가운데도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았다. 왜냐하면 관직 숫자보다 이들의 인원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관직을 살 수 있는 미천도 없었다. 이들은 높은 관리들에게 기생하는 존재다. 높은 자리를 얻은 자는 가족과 친척, 처가 시구까지 신분에 걸맞게 부양할 의무가 주어졌다. 이들은 백성들을 가능한 한 많이 착취하지만 관직 기간이 짧아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 대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불행한 전체 시스템 위에는 마치 저주라도 씌어 있는 것 같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노동자부터 최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착취를 당한다. 일본의 개혁. 폐쇄국가 안에서 백성들을 수탈하면서 살던 조선이 외국의 문물이 유입되면서 급격하게 몰락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19세기 일본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기 위한 대변혁을 시행하였습니다. 19세기 일본은 중앙에는 실권이 없는 천황과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막부의 쇼군이 있었고, 지방에는 각번이 있었고, 번의 통치자인 다이묘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자신의 군대를 운영하였습니다. 근대 일본의 정신을 만든 인물은 요시다 쇼인입니다. 그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 통합을 강조하였고, 저서 유수록에서 무력 준비를 서둘러 군함과 포대를 갖추고 즉시 홋카이도를 개척하여 제후로 삼고 캄차카와 오호츠크를 빼앗으며 오키나와에 말하여 제후로 만들고, 조선을 꾸짖어 옛날처럼 조공하게 만들며 북으로는 만주를 점령하고 남으로는 대만과 필리핀 루손 일대의 섬들을 노획하여 옛날의 영화를 되찾기 위한 진취적인 기세를 드러내야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국력을 키워서 뺏기 쉬운 조선, 만주, 중국을 정복하고 교역으로 러시아나 미국에게 이른 것은 다시 조선과 만주에서 토지로 보상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학교를 만들어서 약 92명의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들은 후에 메이지 정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들 중 이토 히로부미와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총리가 되었고, 장관들도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요시다 쇼이는 자신을 신의 뜻을 따르고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며, 그의 사상은 개혁적이고 현실적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평화와 공존이 아닌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사상이어서 일본은 요시다 쇼인의 구상대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지만 결국 수십 년 후에 미국에 의해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1853년 7월 미국 페리 제독이 군함 4척을 이끌고 에도, 현재 도쿄의 앞바다에 도착하여 일본의 개항을 압박하며 1년 후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일본 에도 막부는 굴복하여 1854년 3월 미 일화 친조약을 체결하여 개항을 받아들였으며 7월에는 미국과 불평등 조약인 미일소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와도 불평등 조약을 맺었습니다. 천황 중심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하급 무사들이 막부가 독자적으로 천황의 허가 없이 외국과 굴욕스러운 불평등 조약을 맺은 것에 크게 반발하자 1859년 에도 막부는 29세의 요시다 쇼인 등 하급 무사들을 처형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에서 가장 강했던 사스마번과 조슈번 등은 일본의 막부와 서양 세력에 대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863년에 사스마번은 영국과 전투를 벌였는데 영국 군함 4척은 사스마번의 가고시마 시내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조슈번은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의 연합 함대와 전투를 벌였는데 연합 함대의 17척의 군함은 조슈번을 공격하여 해안 포대를 파괴하였고 조슈번은 항복하였습니다. 이 전투들을 통해 사스마번과 조슈번은 서구 열강의 실력을 체험하고는 그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1866년 사스마번과 조슈번은 사초 동맹을 체결하고 막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1867년 막부의 쇼군은 정권을 천황에게 반환하고 일본은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가 되었습니다. 1868년 1월 3일 천황은 연호를 메이지로 하는 새로운 정부를 선언하고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대에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르는 이 개혁으로 일본은 신분제를 철폐하고 군대와 교육 시스템, 철도, 전신, 공장 등 산업시설을 서구식으로 구축하였습니다. 1871년 250개의 번을 현으로 전환하고 번을 다스리던 다이묘들은 군사적, 정치적 권한을 중앙정권에 이양하고 평범한 국민이 되도록 하였으며 수도는 교토에서에도 현재의 도쿄로 이전하였습니다. 1871년 일본은 서구 국가들과 맺은 불평등 조약의 개정을 준비하고 서양에 대해 배우고자 국가적인 사절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와쿠라 도모미, 이토 히로부미 등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을 중심으로 107명으로 구성된 이 사절단은 조약 개정에는 실패하였지만 약 2년간의 기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12개국을 다니며 서구의 정치, 법률, 교육, 과학, 기술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자세히 적어서 미구회람기를 발행하였습니다. 일본은 독일을 롤모델로 삼아 강력한 군사 제도와 중앙집권제, 정부 주도의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고 1889년 메이지 천황은 독일의 헌법을 참고하여 만든 대일본 제국헌법을 반포하고 1890년에는 제국의회가 열렸습니다. 일본의 조선 침략 1875년 일본은 강화도와 영종도를 습격하여 군인 35명을 죽이고 포로 16명을 붙잡았으며 38대의 대포를 빼앗은 뒤 공공건물과 민가를 불태운 운요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 미국이 일본에게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여
1876년에 조선과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884년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 친일 개화파는 일본의 힘을 빌려 청나라에 의존하는 민씨 일가를 몰아내고 개혁을 하고자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탐관 놀이들을 몰아내고 인재를 공정하게 등용하며 국가재정은 호조에서 전담하고 의정부와 육조 이외의 관청을 없애고 근위대를 신설하는 등의 개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종과 민비의 요청으로 청나라의 원세계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자 일본군은 개화파와의 약속을 어기고 곧바로 철수하여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하고 갑신정변의 주역들은 해외로 도피하거나 국내외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선은 다시 한번 개혁의 기회를 놓쳤고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 양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향후 조선에 파병할 시 서로에게 통보하기로 하는 텐진 조약을 맺었습니다. 1892년 말 전북 고부군 군수로 부임해온 조병갑은 주민들에게 불효, 음행, 잡기 등의 죄명을 뒤집어 씌워 돈을 갈취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공덕비 건립기금이나 어머니의 부조금이나 저수지물 사용료 등 온갖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고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곤장을 쳐서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전봉주는 동학교도들과 함께 1894년 1월 봉기하여 고부관할을 점령하였으나 조병갑은 가까스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졌고 전봉주는 3월 20일 고창에 무장해서 봉기하고 포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벼슬아치를 뽑는 문을 재물 모으는 길로 만들고 과거 보는 장소를 사고 파는 장터로 만들고 있다. 나라에는 빚이 쌓여 있는데도 갚으려는 생각은 아니하고 교만과 사치와 음탕과 안일로 나라를 지새워 두려움과 거리낌이 없어서 원나라는 의욕이 되고 만백성은 도탄에 빠졌다. 국가의 위기를 좌시할 수 없어서 원나라 사람들이 마음을 합치고 많은 백성들이 상의하여 지금 의의 깃발을 지켜들고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았다. 동학농민군은 1894년 4월 장성에서 조선 관군을 격파하고 전라감사가 도망친 전주성에 입성하였습니다. 고종과 민비는 늘 그래왔듯이 또 다시 청나라의 구원군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나라 군대와 텐진 조약에 의해 청나라의 연락을 받은 일본군이 거의 동시에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외세의 개입을 원치 않았던 동학농민군은 청과 일본 군대의 철수, 농민군의 신변보호, 패정개혁 등을 조건으로 전주 화약을 맺고 자진 해산하였고 조선 정부는 농민군이 해산했다는 사실을 청과 일본에게 알리고 철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본은 1894년 6월 21일 경복궁을 침략하여 고종을 인질로 잡고 7월 25일 충청도 아산만에서 청나라를 기습 공격하며 한국 땅에서 청일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1894년 9월 전봉주는 일본군을 몰아내려는 목적으로 2차 동학농민운동을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동학교도들의 전라도에서의 봉기가 옳은 일인지를 지켜보고 있던 동학교주 최시영은 그해 가을 다시 봉기를 할 때에 동학교도들에게 총궐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손병희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에서 집결한 동학농민군의 총지휘관으로 지명받고 동학농민운동에 본격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하지만 동학농민군은 한 발을 발사하는데 30초나 걸리고 사거리가 짧은 화승총조차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일본군은 사거리가 화승총의 10배나 되는 1800m에 달하는 소총과 조선 정부가 미국에서 구입한 게 틀린 기관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효포 전투에서 70명이 전사자가 발생했고 우금치 전투에서는 최소 15,000여 명이 학살당하여 1894년 11월 27일에 해산됩니다. 일본군 총사령관은 일본군에게 동학당에 대한 조치는 엄렬함을 요한다. 향후 모조리 살육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일본군의 악행은 극에 달해 마을마다 다니면서 동학에 가담한 사람이 누군지 묻고 의심되는 이들이 있다면 무조건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짓이기거나 산채로 불태우고 생매장을 시키거나 말에 묶어 끌고 다녔습니다. 동학농민혁명증언록에 등록된 200호의 증손자 이문갑 씨의 증언에 따르면 관군이 마을 앞 논에 말뚝을 박아 200호와 동료들을 묶은 뒤 볏짚으로 만든 머리 씌우개를 씌운 뒤에 불을 붙였고 당시 가족들은 멀리서 200호가 불에 태워져서 죽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신경일, 이정호, 정필수 등등 여러 동학농민군들이 화형, 생매장, 효수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박은식 선생은 한국통사에서 이렇게 하여 죽은 동학인의 수가 30만 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봉주는 일본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면서 동지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반역죄로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애국자인 자신에게 반역죄로 사형이 선고되자 전봉주는 이와 같이 말하며 개탄하였습니다.
나는 바른 길을 걷다가 죽는 사람이다. 그런데 반역죄를 적용한다면 천고의 유감이다. 그리고 죽기 전에 다음 시를 남겼습니다. 때 만나서는 천지도 내 편이더니 운이다 하니 영웅도 할 수가 없구나. 백성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이 무슨 허물이더냐. 나로 위한 일편단심을 그 누가 알리. 1898년 동학 이대 교주인 최시영도 강원도에서 체포당하고 교수형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일본의 지휘를 받아 최시영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관은 동학농민운동 봉기 후 그에 대한 처벌로 완도에 유배되었다가 사면되어 조선 법부 민사국장과 고등재판소 판사를 겸임하게 된 조병갑이었습니다. 이때의 일본군에게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동학교도들은 이후에 숨어 살면서 한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힘든 투쟁을 이어나갔고 3.1만세 운동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나라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이 독립국임을 명시하여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없애고 향후 일본의 조선 침탈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오개혁을 추진하여 조선의 내정에 깊이 침투하였습니다. 스스로 개혁을 이루지 못한 한국은 일본에 의해 이뤄진 갑오개혁을 통해 신분제 철폐 등의 개혁을 이루게 되었고 김홍집은 일본에 부역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이뤄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총리가 되었지만 백성들은 그를 일제에 부역하는 자라고 생각하였고 김홍집은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욕을 가진 일본에 의해 시작된 갑오개혁은 한국을 회생시키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한국을 본격적으로 침탈하게 된 일본의 위협을 느낀 민비는 러시아에 의지하여 일본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는데 조선공사였던 일본의 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라는 미우라 고로를 조선공사로 파견하여 민비를 살해하고 이 범행을 흥선대원군과 조선 정부의 훈련대가 저지른 것으로 교묘하게 위장시킬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1895년 10월 8일 미우라 공사의 지시를 받은 조선훈련대 제2대 대장 오범선은 노쇠한 흥선대원군을 위협하여 강제로 가마에 태우고 경복궁으로 갔고 일본 공사관원, 영사, 경찰, 신문기자, 폭력배 등으로 구성된 민비시에다는 홍계훈이 이끄는 조선군 시위대를 제압한 후 건천궁 옥호루에 침입해 명성황후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강간한 후에 불태웠습니다. 조선군 군부협판으로서 일본에게 충성하였던 이주회는 1895년 11월에 열린 재판에서 민비시에는 모두 자신이 계획하고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원은 이주회에게 교수형을 선고하고 민비를 시해한 미우라 공사 일행은 증거불충분으로 전원 무죄방면시켰습니다. 일본 천황은 친일의 가치를 휘날리며 죽은 공로를 인정하여 이주회의 후손에게 은상공채를 내렸고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는 민비시의 사건과 일본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897년 고종은 우리나라를 황제국인 대한제국으로 선포하고 연호는 광무라고 선포하면서 서울 소공동에 천재단을 조성하였습니다. 일본의 반식민지 상태에 있는 유명무실한 국가에서 황제국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일본은 10여 년 후에 일한병탄을 체결하자마자 천재단을 헐고 그 자리에 철도호텔을 지었으며 해방 이후 조선호텔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식민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 남하하는 러시아를 경계하고 두려워하였던 일본은 1902년에 영일 동맹을 맺고 영국의 지원을 받아 1904년 2월 8일에 요동반도에 있는 러시아의 기지를 기습하여 러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경제력이 바닥난 일본은 항복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러시아는 일본의 항복의 뜻을 전하고 1905년 9월 5일 포츠모스 강화 조약을 체결하며 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의 러시아를 이긴 것에 대해 전 세계인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일본은 1905년 7월 27일 러일 전쟁 중에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체결하여 일본은 대한제국을,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상호 승인을 하였고 8월 12일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한국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영국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1905년 9월 5일 미국의 포츠모스에서 러시아와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우월권이 있고 한국에 대해 지도, 보호,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는 내용을 보장받았습니다. 러일 전쟁으로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없앤 일본은 한국 침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고종 위문 특파대사인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의 외교권을 뺏는 제2차 한일협약, 즉 을사늑약을 체결할 것에 대해 대한제국 강요회의에서 대신들에게 찬성 여부를 물었습니다.
외부 대신 박재순과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5명은 찬성하여 을사오적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한규설, 민영기 등은 조약 체결에 적극 반대하였으나 다른 대신들은 이토의 살기 등등한 협박에 굴복해 일부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없는 유명무실한 나라가 되었고 1905년 12월 1일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토 히로부미는 일대 조선 통감이 되어 외교, 군사, 재정 등 중요한 분야를 장악하였습니다. 1905년에서 1906년 전국 각지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황해도, 경상도, 전라도 등에서 활발히 일어났으며 유생, 농민, 군인 등이 참여하였으나 인력과 자금과 무기가 없는 의병들은 일본군과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거의 진압되었습니다. 1907년 6월 고종 황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비밀리에 파견하여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했지만 외교권이 없는 나라이기에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7월 20일에 일본은 이에 책임을 물어 고종을 퇴위시키고 아들인 순종을 황제로 즉위시켰으며 7월 24일에 순종을 위협하여 정미칠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으로 한국은 모든 국정을 통감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게 되었는데 7월 27일 이완용 내각은 신문지법을 공포하여 많은 항일 언론인들을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하였고 7월 29일 집회와 결사를 금지하는 보안법을 공포하였고 7월 31일 8,800여 명의 대한제국 군대를 폐지하였고 8월 1일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해산된 한국군은 남대문 일대에서 일본군과 식가전을 벌였지만 2시간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1907년 전국에서 다시 의병들이 전라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들이 무기를 갖고 합류했기 때문에 항전이 더욱 거셌으며 이전 의병 활동에 비해서 참여하는 국민 계층이 확대되었습니다. 안중근은 자서전에서 1905년과 1907년에 전국에서 의병들이 벌떼처럼 일어났고 이토 히로부미가 10만 명 이상의 의병을 학살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수많은 무명 용사들이 나라를 위해 죽어갔습니다. 1909년 1월 15일 홍암나철 선생은 단군교를 중광하고 10월 3일에 서울에서 첫 번째 개천절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홍암나철은 비밀결사단체인 유신회를 조직하고 1907년에 을사오적 처단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구국을 위한 온갖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자 독립의 방법은 우리나라 정신의 뿌리인 단군 정신을 다시 살리는 것 외에는 없음을 깨닫고 단군교를 중광한 것입니다. 단군교는 후에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대종교라고 이름을 바꿨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의 70%가 대종교 신자였기에 홍암나철 선생은 독립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1909년 9월 1일에서 10월 31일에 일본은 남한대 토벌을 실행하여 항일 투쟁이 거센 호남 지역의 항일 의병들을 죽였습니다.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통감 직책을 손에 아라스케에게 물려주고 10월 26일 러시아의 동의를 받아 일한병탄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자 하얼빈으로 갔다가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당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이기에 일본은 안중근에게 이토의 높은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실수로 이토를 죽였다라고만 말하면 사형을 면해주고 부귀영화를 보장해주겠다고 회유하였지만 안중근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교육활동, 언론활동, 의병활동 등을 했지만 모두 실패하자 마지막 수단으로 이토를 처단한 안중근은 사형을 선고받고 빌림 신부를 만나 마지막 고해성사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은 안중근을 파문하였고 천주교 한국 책임자인 위텔 대주교는 빌림 신부가 안중근의 요청에 응하는 것을 불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빌림 신부가 여순에서 안중근을 만나고 오자 그에게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톨릭 평화신문 2019년 2월 27일 기사에 따르면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이토 히로부미는 위텔에게 국가가 종교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니 종교도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달라고 제안하고 선교사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위텔은 이에 따라 신자들의 독립운동을 불허하였습니다. 1910년 3월 안중근은 교수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83년이 지난 1993년 교황청은 한국인들의 정서를 보고 안중근을 복권하였습니다. 1910년 8월 22일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대한제국 내각총리 대신 이완용은 한국 황제의 승인이나 한국인들의 동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일한병탄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영부히 일본국 황제에게 양려한다.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실의 후손들에게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한다는 등의 조항으로 시작하는 이 조약이 8월 29일 공포되면서 수십 년간 유명무실한 나라였던 한국은 일본에 의해 국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3.1 만세운동 1918년 11월에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격돌로 벌어진 1차 대전이 끝나면서 국제 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하였고 식민지인으로서 희망 없이 살던 한국인들에게는 이때의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1917년 11월 러시아 혁명 직후 레닌은 러시아 여러 민족의 권리선언 성명을 발표하여 러시아 내 소수 민족과 전 세계 피어갑 민족의 해방을 촉구하고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모든 민족 해방운동을 지원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은 공산주의 혁명 노선을 확산하려는 목적이 강했으며 실제 지원은 제한적이었습니다. 1918년 1월 8일 제28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의회에서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14개조 평화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모든 식민지 요구는 자유롭고 열린 마음과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이때 식민지 주민에 대한 이해는 권리를 가진 정부의 정당한 요구와 동등한 비중을 가져야만 한다. 는 조항과 함께 러시아,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예를 들면서 외국 군대가 철수하거나 영토나 주권이 회복되어야 함을 천명하였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라고 알려진 이 평화 원칙들은 많은 국가와 민족에게 독립과 자주에 대한 희망을 주었으며 우리나라의 3.1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18년 천도교 일각에서는 민중봉기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봉기의 핵심 내용은 천도교가 앞장서서 독립만세를 선창하며 대중시위 운동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19년 1월 20일경에는 천도교의 간부인 최린, 오세창, 권동진이 교주 손병희와 함께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만세운동을 대중화, 일원화하고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하여 비폭력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919년 1월 21일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승하였습니다. 고종은 비록 조선을 더욱 부패하게 하고 식민지가 되게 한 장본인이었으나 대한제국의 상징적인 인물로 그의 죽음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당시 민중들 사이에서는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이로 인해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1919년 2월 1일 중국 길림성에서 대종교 인사들을 중심으로 안창호, 이승만, 김좌진, 박은식, 신채호, 조소왕 등의 독립운동 지도자 39명이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모독립선언서라고도 불리는 이 선언서는 소왕 조용은이 작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서입니다. 다음은 대한독립선언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신성한 평등복리로 우리 자손들에게 세대를 거듭하여 전하기 위하여 이에 타민족 전제의 학대와 억압을 벗고 대한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우리 민족은 능히 자신의 나라를 옹호하며 모든 나라와 화협하여 세계와 함께 나아갈 민족이다. 모든 방편으로 군국주의와 전제주의를 없애고 민족 평등을 전 지구에 널리 시행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독립의 첫 번째 뜻이다. 무력 겸병을 근절하여 천하가 모두 평등하다는 공적인 도리로 진행할 것이니 이는 우리 독립의 분령이다. 우리 단군 태왕조께서 상제와 함께하셔 우리의 기운을 명하시며 세계와 시대가 우리의 복리를 돕는구나. 아, 한마음 한뜻에 2천만 형제자매여. 국민의 분령을 자각한 독립임을 기억할 것이며 동양 평화를 보장하고 인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자립임을 명심할 것이며 하늘의 밝은 뜻을 받들어 모든 삿된 것에서 해탈하는 건국임을 확신하여 육탄열전으로 독립을 완성할지어다. 단군기원 4252년 2월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유학 중이던 최파룡, 서춘, 송계백, 이광수 등 한국 유학생들은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 조선 청년 독립단을 구성하고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선언서와 결의문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들은 선언서 낭독 후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국내 민족 대표들을 각성시켰습니다. 다음은 28 독립선언서의 일부 발췌문입니다. 전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노라. 43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실로 세계적으로 오래된 민족의 하나이다. 우리 민족에게 참정권,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불허하며
심지어 종교의 자유, 직업의 자유까지도 부속하며 행정, 사법, 경찰 등 기관들이 조선 민족의 권리까지도 침해하며 공적, 사적으로 한국과 일본과의 우열의 차별을 말하며 한국 민족에게는 일본인에 비하여 열등한 교육을 시행하여 우리 민족이 국가 생활에 대한 지능과 경험을 얻을 기회를 영원히 얻지 못하게 하니 우리는 이러한 무력을 앞세우고 전제적이며 부정하고 불평등한 정치하에서는 생존과 발전을 향유하기 어렵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고상한 문화를 가졌었고 반만 년간 국가 생활의 경험을 가졌기에 비록 수년간 전제정치 하의 해독과 불행이 오늘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선진국의 모범을 따라 신국가를 건설한 후에는 건국 이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 민족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하게 될 것을 믿는다. 제1본 동경 조선청년 독립단 대표 1919년 2월 초 천도교 지도자들은 평양 오산학교 설립자이며 신민회 활동으로 독립운동을 해온 남강 이승훈과 접촉하였는데 남강 이승훈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있었고 기독교와 천도교는 일원화, 대중화, 비폭력화의 3대 원칙 아래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3.1운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만해 한용운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와도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의 연합전선이 구축되었고 YMCA를 매개로 하여 학생층이 참여함으로써 민족 대연합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림은 독립운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또한 천주교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들어 신자들이 독립운동하는 것을 불허하였습니다. 천주교 서울교구장이며 한국 책임자인 위텔 대주교는 이 나라 백성들은 독립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독립을 희망하고 있다. 라고 하며 하느님의 이름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대구 교구장 드망즈 주교는 신자들에게 일본 정부는 합법 정부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어라. 만세운동에 가담하면 대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했고 후에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유스티노 신학교 교사와 신학생들을 퇴학시켰습니다. 기독교인 16명, 천도교인 15명, 불교인 2명으로 이뤄진 민족대표 33인이 구성되고 의암 손병희가 33인 민족대표의 대표가 되어 3.1 만세 시위의 계획은 일사불란하게 추진되었습니다. 33인 중 손병희,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박준승, 이종훈, 임예환, 홍기조, 홍병기 9명은 1894년 2차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다가 살아남아 교육과 언론운동, 독립운동 자금 조달 등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을 펼치며 힘써왔습니다. 1919년 2월 10일경 최남선이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선언서는 신문관에서 조판된 뒤 보성사 사장이며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이종일에게 맡겨졌습니다. 2월 27일 오후 6시 보성사 직원들이 퇴근한 후 이종일, 김홍규, 장효근이 독립선언서 2만 1천 부를 인쇄하던 중에 일제에 부역하는 형사 신승희에 의해 현장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종일이 손병희로부터 받은 5천 원을 신승희에게 주자 신승희는 눈 감아 주었으며 이후 신승희의 행적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밤에 몰래 태극기를 인쇄하였습니다. 일제에 부역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전국에서 활동하였으나 3.1 만세 시위의 준비에 대해 일제에게 알려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제 부역자들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독립과 인류 평화를 원하는 숭고한 정신을 대하자 일제에 밀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2월 22일은 천도교에서 3.1운동을 앞두고 진행한 49일 특별기도가 끝나는 날이었는데 이날 아침 손병희는 천도교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요. 그러나 결의의 가슴에 독립 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 라고 말하였습니다. 2월 28일에는 민족 대표들이 서울 가회동에 있는 손병희의 집에 모여 독립선언 계획을 최종 검토하였습니다. 당초 예정되어 있던 독립선언 장소인 탑골공원을 일제의 무력 탄압으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종로에 있는 음식점인 태화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아침 손병희는 천도교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독립의 종자를 심으러 간다. 너희들은 세계 원칙 비폭력, 대중화, 이론화를 끝까지 지켜라. 오늘의 동지가 내일 배신에 해를 끼치는 자가 될 수도 있으니 매사를 성실히 참고 견뎌라. 우리 국권 회복에 대해서는 차후 세계 지도의 색채가 바꾸어질 때 각 열국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성취시킬 날이 올 것이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 민족대표 33인이 모이자 만해 한용우는 오늘 우리가 집합한 것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은 자못 영광스러운 날이며 우리는 민족대표로서 이와 같은 선언을 하게 되어 그 책임이 무거우니 앞으로 공동 협심하여 조선 독립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연설하였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하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단기 4252년 3월 1일 조선 민족대표. 민족대표 33인은 선언서 낭독 후 경시 총간부로 전화하여 자진하여 연행되었습니다. 탑골 공원에서는 민족대표 33인이 나타나지 않자 군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군중들 속에서 정재용 학생이 팔각정으로 뛰어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 낭독이 끝나자마자 군중들은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독립만세. 대한 독립만세. 일본군과 일본인은 일본으로 돌아가라. 조선 독립정부를 수립하라. 이 현장에 있었던 언론인 유광렬은 1974년 3월 1일자 한국일보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3일 독립운동은 장엄 바로 그것이었다. 진지했던 그 모습, 본연일체가 된 단결력, 그 어느 것 하나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감격적인 것이었다. 3월 1일에 시작된 만세운동은 서울, 평양,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한 달 넘게 만세운동을 준비해온 정신여학교, 이화학당,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등의 여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태극기를 배포하고 만세운동에 동참하며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이종일과 이종린이 주도해 만든 조선독립신문이 학생들에 의해 서울 시내 곳곳에 배포되어 이를 통해 한국 국민들은 3.1운동의 진행 상황과 확산 소식을 알게 되었고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평화적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3월 10일 무렵에는 지방의 군 단위까지 만세운동이 퍼졌고 4월 초에는 전국적인 독립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학생, 농민, 노동자,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면서 3.1운동은 온 민족이 하나가 된 거대한 저항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1운동은 해외로도 확산되어 서북간도를 비롯한 남북만주 일대와 중국 본토 각지, 러시아 연해주, 미주, 하와이, 일본 등지에서 거주하던 100만여 명의 한인 유학생과 재외동포들이 만세 시위에 동참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한인들이 독립선언식을 열고 시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3월 1일을 시작으로 약 2개월간 전 국민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평화 시위 운동에 참가하였습니다. 전 국민 1,450만 명 중 10%가 넘는 약 202만 명이 시위에 참여하여 1542회의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3.1운동을 무력으로 잔혹하게 탄압하였습니다. 배감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에 따르면 7,509명이 죽고 16,000명이 다쳤으며 47,000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된 사람들에게 고문이나 성폭행이 자행되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은 대개 약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양한묵은 옥중에서 순국하였고 손병희는 출소 직후 순국하였으며 출소 후에 박준승은 고문 후유증으로 이종릴은 영양실조로 순국하였고 한용운, 백용성, 이종훈 등은 항일운동을 계속하다가 순국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사람이 가진 정당한 자유와 권리,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진 정당한 권리에 대해 일본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남강 이승후는 서대문형무소 취조장에서 우리는 최후의 1인, 최후의 일가까지 적의 칼 아래 쓰러질지언정 부자유 불평등 속에서 남에게 이끌리는 짐승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유관수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제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군대의 무기를 사용하여 내 민족을 죽이느냐? 왜 제 나라 독립 위에 만세를 부른 것이 죄가 되느냐? 왜 평화적으로 아무런 무기를 갖지 않고 만세를 부르며 시가를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질을 내대며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하여 무고한 수많은 목숨을 저리도 무참하게 빼앗을 수 있느냐? 죄가 있다면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은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냐?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식민지 지배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자유는 하늘이 준 것이며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는 없다. 무슨 권리로 신성한 인간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느냐? 나는 죄인이 아니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그 순간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만세를 부를 것이오. 나는 대한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당신들이 나를 죄인으로 몰고 있을 뿐이오. 나는 도둑을 몰아내려 했을 뿐이오. 당신들이 남의 나라를 빼앗았는데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오. 유관수는 순국하기 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3.1 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뿌리 정신.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이 출범하였으며 이동영 의장과 손정부 부의장과 조소왕, 신익희, 신채호, 여운형, 이회영, 이시영, 조완구 등의 의정원 멤버들은 첫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이로써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공식화되었습니다. 또한 소왕조용은 선생이 작성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하였는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체제가 민주공화제이며 입법과 행정이 분리된 체제임을 명확히 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하였는데 조소왕은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 삼균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라는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 선조들은 수미균평위하면 흥방보태평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계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을 균평하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고 태평을 이루자는 뜻이며 이는 곧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라는 최고의 공리이다. 1919년 9월 11일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등 국내외 7개의 임시정부 세력이 통합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1948년 5월 10일 해방이 된 지 약 3년 만에 안타깝지만 남한만에 50총선거가 치루어졌고 제헌국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일에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확정했고 7월 12일에 헌법을 제정하여 7월 17일에 공포하였습니다. 7월 20일에 이승만이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선출되어 7월 24일에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12월 12일에 열린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전문회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명시되어 있어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1운동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 3.1운동은 세계 각국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은식 선생은 그의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에서 우리 민족은 맨손으로 떨치고 일어나 붉은 피로써 독립을 구하여 세계 혁명사에 있어 하나의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시인이며 인도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타고르는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연대를 맺고 있었으며 그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은 간디는 1919년 4월 5일부터 사티야그라하 사브하 즉 진리 수호 운동이라는 비폭력 무저항 독립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3.1 운동 10주년인 1929년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1919년 여름에 필리핀에서는 마닐라 대학생을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독립시위 운동이 일어났고, 이집트에서는 카이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영국에 대한 독립시위 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사상가인 진독수는 북경의 시사주간지 매주평론에서 이번에 조선 독립운동은 위대하고 성실하고 비장하며 명료하고 정확한 생각을 갖추고 있다. 민의를 사용하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참으로 세계혁명사의 신기원을 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에서 일본에게 산동반도의 영유권을 주는 조약이 체결되려 하자 5월 4일 천안문 광장에서 대학생 3,000명이 시위를 하였고, 이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이 5.4운동으로 결국 중국 정부는 파리 강화회의의 조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1 정신으로 이루어야 할 대한민국의 사명. 3.1운동의 정신은 모든 민족, 국가, 개인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자유와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국가, 민족, 종교, 성별, 빈부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정신입니다. 인간이 존엄성과 가치와 자유를 존중받으며 인류가 공생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공생의 정신, 평화의 정신이고 널리 모든 생명과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정신, K-스피릿입니다. 2019년 미 뉴욕주 의회는 3.1운동은 자유와 인권을 위한 대한민국의 투쟁이고 전 세계가 공유해야 하는 역사라고 발표하고 상하원 만장일치로 3월 1일을 3.1운동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제정하여 105년이 된 3.1운동과 인권운동의 국가적인 상징인 유관순 열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념하였습니다. 이외에 뉴저지주, 콜로라도주 오로라시, 샌디에이고 오션사이드시,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등에서 3.1운동의 날 또는 유관순의 날을 제정하였고, 이외에 유관순상을 제정한 곳도 있습니다. 국학원은 대한민국이 위대한 정신문화인 K정신으로 사회의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 기아, 전쟁, 마약, 범죄 등을 극복하고 인류 평화를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국학원의 설립자인 일지 이승원 세계지구시민운동 연합총재는 대한민국과 인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한국의 위대한 정신문화를 알리기 위해 1980년대부터 헌신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3.1절에는 전국민적인 행사를 개최하면서 3.1 정신의 뿌리인 홍익정신을 국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K문화를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알리는 기관인 국학원을 창립하고 2004년에 국학원을 개원하였으며 국학원의 설립 이념을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 경영을 위하여라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2023년 단기 4356년 3.1절 경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살아있는 공생의 가치를 이 시대에 실현하여 안으로 대립을 넘어 통합을 이루고 밖으로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진정한 대한 독립의 꿈을 이루어 갑시다. 독립의 열기로 뜨겁게 타올랐던 1919년의 봄, 고난과 영광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 마침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역사가 될 선열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단기 4354년 3.1절 경축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공멸할 것인가 공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 시대에 공생의 스피릿을 가질 때 공멸을 피할 수 있고 공생의 정신인 K-스피릿을 밝히기 위해서는 외래문화의 식민지에서 독립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3.1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오늘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살아있는 홍익정신으로 나라를 구하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겠다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민족의 위대한 철학인 홍익정신, 공생의 가치로 서로 화합하고 공생운동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에 희망이 될 것을 약속합시다. 이러한 취지로 국학원에서는 매년 전국적으로 3.1절 행사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국민들이 국학원 3.1절 국민행사에 참여하면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한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과 뜨거운 사랑과 큰 용기를 기리고 대한민국의 사명인 인류 평화를 이루겠다는 뜻을 다짐하여 왔습니다. 삼일 정신으로 세계 평화를 창조하는 위대한 홍익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모든 국민이 애국심과 인류 평화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명입니다. 감사합니다.